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26번까지 봤습니다. 자, 27번의 경우에 봐야 될 것,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보충 설명할 것 중에 2번 판례, 이것도 이제 법률주의 위반 여부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뭐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이 약사의 준수사항을 보건복지부로 정하는데 그냥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그러니까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바로 정해가지고 약사나 한의사로 하여금, 한약사로 하여금 준수하게 했는데, 그냥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뭐냐? 한마디로 이건 너무나 바로 추상적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 하위법규에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째로 임하는 것은 포괄적 임의법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약사법 판결인데,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이제 유해학물질관리법 사건 같은 경우는 법률 위반이 아니었는데, 이건 반대로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포괄적 임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째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이 없이 통째로 보건복지부로 임하는 것은 바로 포괄임의법이다. 그래서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4번은 옛날에는 출제가 잘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직렬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경찰 되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총포를 또는 도검이라든지 뭐 일본도 같은 거 있잖아. 막 집에 그 큰 일본 칼 가지고 해놓고 막 그걸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최근에도 손목 자르고 막 그런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이런 총포나 도검류를 여러분들이 소지하려면요, 바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허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허가를 요하는 이른바 총포 등에 대해서 이제 그 총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어.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허가를 요하는 총포를 정하게 했는데, 문제는 자, 일단 이제 법률에 의하면 총포단속법에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포, 도검, 하약류 단속법, 약칭 이걸 우리가 총포단속법이라고 하는데, 총포단속법에 의하면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자, 그리고 그 밖에 키워드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이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총포단속법에 의하면 총포의 정의를 바로 봐봐. A, B, C, 기타, 그 밖에가 기타잖아. 기타 해놓고 이제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이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총포는 그 공통 요소가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바로 장약총포나 공기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바로 이제 단속의 대상이 되는 총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규인 대통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 총과 포 및 총의 부품을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니까, 바로 총과 포,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인, 여기서 핵심은 총의 부품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총의 부품은 아까 모법에서 정한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모법에서 대강을 정해줬잖아. 금속성 탄알이나 바로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것이 총포라는 거야. 그러면 하위법규에서 그에 해당하는 총포만을 규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총과 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총의 부품을 총포에 속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그렇죠? 총의 부품은 총포가 아니야.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총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의 안개를 벗어난 바로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팁,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률주의 위반, 건근총, 정약전, 의식중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했는데 바로 여기에 총이 들어가 있잖아, 총. 이게 바로 지금 말한 총포단속법이야. 지금 이게 법률주의 위반이잖아, 위반. 위반되는 경우에 총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은 바로 이제 총포단속법 딱 이게 나오면 시험에 막상 나오면 바로 이건 법률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때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위반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X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도 맞출 수가 있죠. 싫은 분은 그렇게 해도 맞춰. 답은 왜? 총이 들어있잖아. 근데 그건 편법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게 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 아까도 말했잖아. 원래 모법에서 이제 대강을 정하고 하위법규에 임하는데 모법에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총포를 바로 이른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위임해 보니까 총포의 구체적인 총포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총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위임을 했는데 그 대강을 정해줬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이게 총포의 요소라고. 알겠죠? 그게 해당해야 돼. 근데 총과 포는 거기에 해당해. 그렇지만 총의 부품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법에는 없는, 모법에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총의 부품을 시행령에다가 정한 것은 모법보다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잡아봐. 우리 뒤에 학생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 암기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을 외우는 것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외우는 거야. 이것도 실은 외우는 거 아닌가? 그죠?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건근총에 총이 들어있네? 바로 법률주의 위반. 이건 외우는 거야. 근데 물어봤는데 아니 왜 위반돼? 그러면 몰라요. 그래도 답을 맞춰. 왜? 지금까지 우리 경찰 시험은 결론 중심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부실한 공부인데 대개 우리 판례가 이처럼 이렇게 결론만 알면 득점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경찰직 시험의 출제를 바꾼 거야. 교수로. 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현직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경이나 경감들 있잖아. 항상 그래. 자기들이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 한다고. 꼭 이제 옛날에 우리 현직들 만나가지고 좀 식사하다 보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자기들도 강의했고 여러분도 강의했잖아. 강의의 수준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수준을 내가 알고 있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형법 실력이 훨씬 뛰어나. 옛날에는 단답적인 거 이런 거 나왔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요즘 신입들 너무 형법 실력 없대. 여러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바로 낮게 보더라고. 그러면 하는 말이 그냥 판례나 주구장창 외우고 와가지고 전혀 내용을 모르는데 뭔 말인지를.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어. 판례만 주구장창. 그러니까 무조건 판례 결론만 알고 오는 거야. 이유는 몰라. 그래도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해가지고 교수한테 출제를 하게 되면 교수는 조금 이제 더 심하게 출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살짝 바꿔버린 경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 중에 애워가지고 틀려버린 것들. 애우면 틀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감절도 사건이죠. 기억나시죠? 현직이 출제할 때는 무조건 절도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절도 사건이라고 강의를 했잖아. 그런데 교수 출제가 바꿔지고 원래 감을 누가 따가야 되는데 누가? 심은 놈이 따가야 되잖아. 원래 그 판례 사안이 심은 놈이 따간 놈이야. 그래서 심은 놈이 따간 것은 타인의 재물이니까 절도죄가 되는데 갑자기 바로 땅 주인이 따간 걸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절도가 안 돼버리지. 그렇게 바꿔버렸잖아. 그리고 또 하나 교수 출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속버스 점탈 사건 기억나시죠? 고속버스 사건도 누가 원래 가져갔어? 손님이 가져갔잖아. 손님이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하기 전에 가져갔기 때문에 점탈이었어. 왜?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탈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하는 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탈물이니까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고속버스 운전사가 점유가 되잖아.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한 바로 손님의 물건을 다른 손님이 가져가면 이건 뭐가 돼? 절도가 되죠.
이거 나왔잖아, 우리 시험에. 이게 최근에. 교수는 그렇게 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답만 외웠다가는 완전 낭패를 보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와.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강요대행에서 내가 정말 깜짝 놀란 거. 강요대행, 교수만이 출제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원래 강요대행에서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의미하고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아.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는 어떤 문제든 사법시험도 다른 고급 시험도 전부 다 그렇게만 나왔어, 지문에. 사법시험 지문도 강요대행에 있어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의미한다. O. 절대적 폭력도 포함된다. X. 이것만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강의할 때 보통 그것만 강의를 했어. 그런데 그래서 절대적 폭력이 뭔 말인지, 상대적 폭력이 뭔 말인지, 왜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외웠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득점하는 시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일반 채용 시험에 사법시험도 아니고 변호사 시험도 아닌 일반 채용 시험에 그걸 테스트하려고 기억나시죠? 바로 건장한 체력의 체육교사가 바로 여학생의 손을 잡아가지고 지나가던 여자의 뺨을 때려가지고 상해를 그건 나왔잖아. 그게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고 상대적 폭력만 포함된다. 절대적 폭력이 뭔 말이고 상대적 폭력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강요대행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제는 교수 출제가 되면 이렇게 조금 이제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이제 필요해.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문이 두세 지문이 나올 수 있다고. 요즘 계속 그래. 그럼 이제 그 두세 지문이 여러분의 또 당락을 결정해. 고득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총포단속법 사건도 답 맞히는 건 지장이 없어요. 건근총 정약전 의식 중이 바로 이른바 법률주의 위반의 바로 판례들의 바로 이 두 문자 총포단속법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그냥 그대로만 알아버리면 이유도 모르고 알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그건 어떻게 보면 형법을 재미없게 공부하는 거야. 무의미한 공부니까 여러분이 지금 봤으니까 왜 이게 법률주의 위반인지 알겠죠?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총의 부품이다. 총의 부품은 총포도 아니다? 아니야. 근데 건방지게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까지 바로 단속의 대상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른바 총의 부품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보면 그 말이 없었는데 왜 너가 더 범위를 확장하냐? 이건 이미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형법이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형법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양적 방대함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게 판례가 많아. 이렇게 많은 판례, 형사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형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얇은 걸 찾게 돼. 이제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얇은 걸 찾아가지고 기출문제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기출문제도 좋은 문제집이지만 고득점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험은 고득점을 요청하다 보니까 조금 두툼한 문제집을 봐야 된다는 거. 28번 갑니다. 28번의 경우는 봐야 될 거 1번 그리고 3번, 4번이죠. 2번은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바로 이 법이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경우도 물론 여전히 의미는 있지만 좀 이따 설명할게요. 2번도 한번 보고. 근데 2번은 나올 확률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 자, 1번 가장 일반적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 해석의 원칙.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가장 유추 금지 원칙을 찾으면 이 문장이 제일로 많이 나와. 여러분이 판례 보면 유추 금지 원칙에 대한 사안은 항상 이게 나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둘 것은 우리 판례는 유추 해석과 확장 해석을 동요로 봐. 알겠죠? 그러니까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시험 문제가 확장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유추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 보니까 확장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판례는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동요로 봅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 다수는 안 그래요. 우리 학자들은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구별해. 유추 해석 허용 안 돼. 확장 해석 허용돼. 이렇게 보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이게 이제 바로 이른바 이 특정 학교 동문회가 갑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 배포한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요.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고 거기에 보면 구속요건이 바로 이른바 그 특정인, 그러니까 이 허위 그 사실, 허위의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가 경력도 바로 허위로 바로 공표하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경력이란 말은 뭐냐? 경력이란 말은 이른바 후보자의 행동이라든지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 경력입니다. 경력. 그런데 과연 특정 학교 동문회가 갑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것은 경력이냐? 이건 경력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고등학교 동문회가 바로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실은 지지하잖아. 근데 거짓말로 지지한다고 떠들고 다녀. 이건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설사 허위일지라도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죄가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어떤 동문회가 어떤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것이 바로 허위입니다. 허위. 그런데 이건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의 경력을 공표하는 게 아니야. 이걸 경력으로 포함시켜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보는 것은 유추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지금은 중요성이 왜 떨어졌느냐? 자, 이게 바로 이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판례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걸 막으려고. 이게 법원에서 허위에 바로 특정 고등학교 동문회가 바로 자기를 지지한다고 떠들고 다니더라고. 허위 성명서를 이렇게 공표했을 때 이게 허위 사실 공표죄가 안 돼버린 거야, 이제. 법원에 의하면. 그래서 법을 개정했어.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돼, 지금은. 근데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경력입니까? 아니야. 경력은 아닙니다. 경력은 어떤 동문회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건 경력이 아니야. 그 사람이 경력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느냐? 바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밑에. 우리 해설 보시면 지금 이제 현행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밑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신분, 직업, 그리고 경력 등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경력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특정인 또는 밑줄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뭘 집어넣었다고? 이제는 개정을 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도 허위 사실 공표죄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놨어. 그리고 이제는 꼼짝없이 2번은 봐봐, 2번 특정 단체, 특정 학교 동문회가 누굴 지지한다고 거짓말을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이게 뭐가 돼 이제? 지금 법에 의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밑줄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 밑에 경력에 해당하는 것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경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여부가 없었지. 없고 그냥 경력만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검찰에서는 경력으로 해석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한 거야. 그런데 법원에서는 야, 그게 무슨 경력이냐 해가지고 무죄 판결해버린 거라고. 그럼 처벌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꾼 거야. 그래서 아예 바로 의문의 여지가 없게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도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바로 이 후보자가 거짓말로 뭐 내가 어디 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문회가 나를 공개로 지지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돼,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출제가 나서 좀 떨어졌어, 이제 지금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겠죠? 3번. 아까 말씀드렸죠?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냐고 원동기 장치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 아까 봤죠? 근데 지금도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왜?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이건 맞아.
한마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석이죠. 그러나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도 이제는 바로 무면허 운전입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출제하기는 조금 이제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했다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은 뭔 말이냐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냐고 운전한 경우만 규정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문제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전도 운전을 받지 않냐고 운전한 경우로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걸 법이 개정돼서 바로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없애려고 아예 법에다가 규정해 버렸어. 거기 보면 우리 교통법에 의하면 원동기 장치 무면허 운전해 가지고 자 바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는 그래놓고 이제 가로쳐 가지고 뭐라고 되냐면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도 포함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이 이게 도톰의 여지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토바이도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이제 자동차처럼 무면허 운전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이걸 출제하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봐봐. 이런 문제. 부진정소유법은 허용됩니다. 맞죠? 그 다음 진정소유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죠? 키워드는 일관된이죠. 일관된.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진정소유법도 허용하는 판례가 있어 없어? 있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조심해야 될 것이고 29번의 경우에 봤을 때 29번의 경우는 자 시험에 지금 우리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3사야 3사인데 이 3번의 경우가 우리 배임수재죄에서도 이게 또 나와요. 그리고 4번은 아까 말한 기억나시죠? 지방세 수납 업무를 대행하는 시중은행이 진해시 상업은행이 발행한 세금 수납 영수증은 공문서다 사문서다? 사문서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3번은 이게 재형법정지에서도 나오지만 배임수재죄도 나와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배임수재죄도 말한 것 같은데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구속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 여부의 판례들이 중요한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부정한 청탁에 해당 여부를 판단했을 때 마치 부정한 청탁 같은데 부정한 청탁이 아닌 판례들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29번의 3번입니다. 3번. 자, 배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자, 키워드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 자, 뭔 말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및 운영자가 그 사회복지 운영권을 양도합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한테 양도했다고 운영권을. 그러면 운영권을 양도하는 건 뭐야? 이 사람이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부탁했냐면 자, 대신 양수인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바로 나를 선임해 주라.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바로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 이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청탁은 과연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냐? 부정한 청탁이라면 양도대금 받은 순간 배임수재가 되겠죠. 만약에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바로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그러면 배임수재가 안 되겠죠. 그런데 얼핏만 생각하면 부정한 청탁 같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정한 청탁이란 말은 사회상규나 실칙에 반하는 부탁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양수인, 여러분이 양수인이라고 해봐.
지금 운영권을 양수받았잖아. 그러면 운영권을 양수받으면 이걸 복지법인은 운영해야 되려면 임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아, 임원이, 자기 측이 임원이 돼 있어야지. 옛날, 생각해봐. 옛날 지금 양도인 측에서 계속, 근데 뭐라 할까? 복지법, 거기 이제 이사장, 자기가 이사장이었겠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장이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임원들은 그대로 양도인 측, 설립자 측의 사람은 그대로 두고 나는 돈 주고 양수했는데 그럼 이게 내가 운영권을 양수받아봤자 뭔 의미가 있어? 내 측에, 우리 측에서 임원이 돼야지. 그래야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측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측 사람들을 임원으로 선임해줘. 그러면 돈 줄게. 양도세금 줄게. 이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바로 배임수재가 안 되는 판례. 여기는 부정한 청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 되니까 3번은 바로 틀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배임수재 파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로 나와요. 성립이 안 해. 안 합니다. 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는 부정한 청탁이 나왔는데 배임수재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자, 선임해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은 경우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은 OX, X 이건 부정한 청탁이 아니니까 배임수재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다음 이제 38번으로 가게 되면 38번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 2번, 3번. 자, 2번, 3번, 4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제 30번에 2번이 이따금씩 나와요. A급은 아니야. B급인데 이걸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뭔 말인지를.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첫째, 판례 입장을 우리 다수견해는 비판합니다. 다수들은. 학자들은 비판해. 그리고 또 여러분도 비판할 겁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야, 이건 말이 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어려운 판례가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실화죄에 관한 판례야. 170조 1항과 2항이 실화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70조 2항 실화죄에 대한 판례인데 이 판례 이름이 과수원 실화 사건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갑이란 사람이 남의 가수원에서 불을 붙여갖고 담배를 피다가 이제 아마 제가 보는 계절적으로는 늦가을이나 겨울 이렇게 되겠죠. 이제 풀이 바싹 파서 사과나무야. 사과나무 가수원에 사과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바로 바짝 말라 있는 상태죠. 거기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가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거기다 이제 땅바닥에 집어 던진 거야. 담배꽁초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불이 꺼져 있지 않아 가지고 바짝 말랐으니까 나무 잎이 얼마나 타기 붙기 좋아. 그리고 그 사과나무 잎에 불이 붙어 가지고 바로 그 나무 가수원에 사과나무 200주를 불태워버린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 사과나무는 타인의 재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바로 타인의 물건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화죄가 되겠느냐인데 논점이 된 것이 이 타인의 재물, 타인의 사과나무를 불태운 것도 실화죄 110조 2항의 대상이 되냐가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걸 왜 문제가 됐을까? 110조 2항의 법조문 때문에 그래요. 잠깐 봅시다. 우리 밑에 해설 보시면 자, 밑에 나와 있죠? 112항 과실로 인하여, 잘 봐봐. 과실로 인하여, 우리 여자분 있으니까 책이 없어가지고 지금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판례가 이렇게 시간이 길어요. 왜? 하나하나 소개하려면 이게 정말 기본강의보다 훨씬 시간이 걸리는 것이 판례 하나 소개하는데 하나 지문 소개하는데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 그렇게 되어 있죠? 166조. 그리고 다음에 또는 제 167조.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야. 기재한 물건. 그러니까 170조 2항의
실화죄의 객체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유한 경우인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국어적 실력이야. 우리가 봐봐, 여기가 문제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0조의 기물인데, 지금 A라고 하고 B라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수식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수식하는 것은 이 A 166조만 수식할까요? 아니면 그게 자기 소유에 속하는 A 또는 B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만 수식하냐? 아니면 여기까지 B까지도 수식하냐가 문제가 돼요. 우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D는 이렇게 문장이 돼 있어. 자기 소유에 속하는 A 또는 B야. 그러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이 A만 수식할까? B까지도 수식할까? 둘 다. 여기는 A만. 우리 학생은 둘 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A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판례가 나오는 거야. 나는 우리 학생들처럼 자기 소유에 속하는 A, 자기 소유에 속하는 B, 둘 다 나는 수식한다고 봐. 내 국어적 실력에 의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자, 우리 일산 경찰, 우리가 지금 자, 일산 경찰반 학생들인 A 또는 B. 그러면 이 일산 경찰반 학생들인 A만이 아니라 일산 경찰반 학생인 B도 이렇게 앞에 일산 경찰반 학생들인 이게 수식한다고 본다고. 그리고 우리 학자들도 다수결이가 그렇게 봐. 그렇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처럼 이게 둘 다 수식한다면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게 이제 일반 건조물 방아죄입니다. 건조물.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을 과실로 소유하는 경우고, 여기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게 이제 160조가 일반 물건 방아죄. 여러분들이 이제 방아죄 공부했지만 160조, 110조가 헷갈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166조는 일반 물건, 일반 건조물 방아죄. 167조는 일반 물건 방아죄. 알겠죠?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수식하다면은, 자, 여기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말한 거야.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왜? 타인 소유에 속하는, 봐봐.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은 이 170조 1항에 규정돼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형이 더 셉니다.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일반 166조, 바로 타인 소유에 속하는 166조의 물건은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을 과실로 소유해가지고 소유한 경우는 여기에 당해. 형이 더 세. 이게 더 가벼워. 여기는 대신 과실로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을 소유한 경우는 더 형을 가볍게, 이것도 실화죄지만 가볍게 처벌해. 그런데 문제는 170조에는요, 167조 일반 물건은 없어. 그러니까 170조 1항은 과실로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을 소유한 경우는 1항이 적용돼서 형이 더 세고, 반대로 이제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이건 2항이야. 형이 더 가벼워. 자기 소유니까.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167조를 수식한다면 이게 뭐가 돼?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유하는 거야. 그러면 처벌의 공백이 하나 생겼어요. 뭐가 공백이죠? 처벌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지금. 뭐가 있어? 타인의 물건.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는 실화죄가 안 돼. 아까 말한 과수원 실화 사건이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무죄가 돼버려. 법의 규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세요? 생각해봐. 과실로 내 물건을 소유한 거는 처벌 안 하는데, 과실로 타인 물건 소유하는 거 처벌 안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만약 우리처럼 법조문을 자기 소유에 속하니 둘 다 수식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소유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어. 과수원 실화 사건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야, 아니야. 그러더라고. 아니야. 왜 그러니까?
자기소에 속하는 우리 학생처럼 이제 우리 학생이 말하는 건 판례 입장이야. 판례는 이게 여기만 수식안 돼. 앞에만. 그러니까 이 말은 110조 2항의 대상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바로 일반 건조물,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또는 167조 이게 수식 안 하니까 167조는 1항이 타인 소유고 2항이 자기 소유잖아. 그러니까 167조 1항 2항 타인 소유든 자기 소유든 불문하고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을 소유한 경우를 110조 2항으로 봐. 그렇게 해서 가면 과수원 실화 사건은 110조 2항이 되는 거야. 실화죄가 돼. 알겠죠? 우리 판례는 이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해석해. 다시 말하면 여기만 수식한다고 보는 것을 유추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110조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건조물 또는 타인 소유에 속하든 자기 소유에 속하든 일반 물건을 과실로 소유한 경우는 110조 2항으로 보는 거야. 이걸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과수원 실화 사건을 110조 2항의 실화죄로 처벌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감으로써. 그런데 우리 학자들은 이걸 아까 우리 세 분이 말했듯이 야 말도 안 돼. 국어적으로 저건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원래 자기 소유에 속하느니 둘 다 수식하는 것이 국어적으로는 맞다는 거야. 우리 다수 학자들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왜 판례가 저렇게 해서 아마 내 생각은 우리 법관들도 솔직히 법관들이 다 서울법대 나오고 공부 잘하는 서울법대 나오려면 국어 못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국어 잘하지? 안 그래? 아니 서울법대 나오면 국영수는 잘해야 돼. 국영수 못하고 어떻게 서울법대를 가?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우리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할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 처벌할 수 없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어거지로 저렇게 해석을 하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저렇게 해석해야만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입법자들 때문에 사법부가 무식하단 말을 어떻게 되지? 입법부들이 처음부터 그걸 안 했으면 사법부가 제대로 했으면 될 텐데 이걸 어거지로 처벌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죠? 3번 봅시다. 2번 형법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대해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 소유에 속하든 바로 불문하고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재형법정지 원칙에 어긋난다. OX, X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실화 사건이 나오고 다음에 3번도 이 3번도 여러분이 형벌론에서도 중요하지만 야 여기도 나도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지? 법관들 역시 뛰어나.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뭔 말이냐면은 이것도 이번에도 법원직도 시험 나왔더라. 우리가 이제 그 집행유예 선고할 때 보안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할 거. 보안처분으로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건 뭐뿐이다? 집행유예 선고만이야. 그러니까 선고유예라든지 가석방의 경우는 보안처분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올 때 선고유예를 할 때 그렇게 나와요. 아니야.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가능해. 그런데 집행유예만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을 명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자 집중. 눈이 지금 서서히 지금 님을 맞으려고 주님을 맞으려고 지금 서서히 눈 색깔이 변한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 우리 앞에 분은 딱 똑똑한데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다. 우리가 학생들이 좀 적어서 그렇지 제가 이제 남부경찰에 있을 때는 막 700명, 800명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꽉 차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이 없고 2층에 또 영상반이 따로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이제 특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뒤쪽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니까 700명, 800명 뒤쪽이 잘 안 보인다니까 누구 있는지. 근데 이제 주로 새벽에 막 앞자리 잡으려면 새벽에 와야 돼. 갖고 학원을 6시에 문을 열면 5시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거야. 정말 얼마나 지금은 그럴 일 없어.
지금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근데 옛날엔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자습실이 따로 없었어요, 또. 그러니까 학원 강의실이 빈 강의실이 자습실이야. 그러니까 뭐 고시원이나 아니 그 독서실 그런 데가 없었기 때문에 자습실 잡으려고 막 새벽에 와가지고 빈 강의실 보면 거기 들어가서 막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추운 겨울 같은 경우 생각해봐. 추운데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줄 서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 추억 때문에 또 많은 인연이 맺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있어. 이제 이 학생은 집에서 출퇴근을 해. 이 학생은 노량진에서 이제 서울, 지방에서 가지고 노량진에서 이제 고시원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학생은 빨리 와서 자리 잡을 수가 있잖아. 노량진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학생이 뭐라고 부탁해? 미안하지만 내 자리 좀 잡아주라고 그래. 그러면 X, NO! 합니까? 잡아줘. 왜? 자기 자리. 자기가 와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본인 자리만. 여자 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그러나 경찰로는 굉장히 좋아. 계속 혼자 살아. 자,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대학생 어떻게 생각해? 아,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잡아야지. 어떻게 보면 민폐잖아. 자리 잡으면서 이보다 빨리 온 사람이 자리 못 잡게 되잖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정의에 맞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학생은 잡아줘, 안 잡아줘? 마음에 들면 이 학생이라니까? 잡아줘, 안 잡아줘? 잡아줘? 자, 잡아줘, 안 잡아줘? 보통은 잡아줘. 그걸 여자가 말하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이분이 말한 것처럼 속으로 이제 좀 마음에 들 수 있으니까 하겠죠. 자, 그러면 자리 잡을 때 옆에를 잡아줘. 저쪽이 뒤에 잡아줘. 나는 여기 잡고 저 학생은 저리 앉아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옆에. 남자답네. 그래. 자, 여자친구 있나요? 왜 없을까?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데, 자, 자기 옆에 앉아준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자리를 잡아. 이걸 우리가 이제 대학교로 따지면 이걸 도자기라고 그래, 도자기. 도서관에서 자리 잡아준 놈이야. 도서관에서 자리 잡을 도자기라고 그래. 그래갖고 잡아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둘이 또 사귀고, 이제 자리 잡아주고, 그러다가 사귀어갖고 결혼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 내 제자 둘 중에 여자는 떨어졌어. 남자만 합격했어. 그래갖고 결혼도 하고 그랬어. 도자기. 그러니까 자리 잡아줘. 이런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이제 왜 이 말을 했냐면은, 가끔 보면 이제 일찍 나오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강의를 딱 하다 보면 눈을 좀 이게 머리는 안 보이는데 이금방 사람들이 이금방 빨리 나온 사람들 딱 맞추면 내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왜? 너무 못 볼 걸 본 거야. 무서워, 얼굴이 못생겨서가 아니야. 눈이 무서운 거야. 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흰자, 여러분이 그거 있다? 눈에 흰자가 많이 보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가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대는 아닌데 혹시 그 김한선이라고 들어봤나요? 김한선 댄서고 그 매력적인 가수 있어. 아주 내가 보는 김한선처럼 지금까지 가수 내가 많이 봤지만 김한선만큼 뭐라 할까요? 그 농염한이라고 할까? 섹시하다는 그런 가수가 없어. 정말 김한선이 농염한 가수야. 근데 결혼하고 살더라고. 근데 몸매도 좋고, 근데 그 여자가요 흰자위가 많아. 전류서가 아니라 검정자보다 흰자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건 다른 사람도 말해가지고 바로 얼굴 보면 무섭다고 막 그런 말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건 원래 흰자위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졸리니까. 졸릴 때 이제 뭐라고 싸우느냐? 자기 의지하고 본능이 싸우는 거야. 의지는 뭐야? 졸면 안 돼! 본능은 눈 감아! 그러니까 눈 감아가 본능이야. 눈 떠! 의지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감을 수도 없고 뜰 수도 없다 보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흰자위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 겁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그런 공포심을 주면 안 돼.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내가 여러분 눈을 보고 있는데 흰자위가 많아가지고 나에게 지금 내가 토요일 그렇잖아도 지금 보강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공포스러운 얼굴을 보여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잠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하나 이제 어려운 것이지만 꼭 알아두시고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형벌론 보면 집행유예 시 뭐라고 되냐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명하거나가 O 아닙니까?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이 봐봐. A 또는 B야. 이건 우리가 보통 양자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맥상만 따지면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잖아, 그렇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법원에서 보호관찰도 명하고 수강도 명하는 거야. 둘 다 명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야, 이것은 유추해석이다. 법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또는 명할 수 있다고 됐으니까 이건 둘 중 하나니까 보호관찰을 명하면 수강명령이나 사회명령은 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보호관찰과 동시에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하는 것은 이건 유추해석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판례가 아니래. 우리 판례는요.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보호관찰과 동시에 사회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것도 재형법정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동시에 명할 수 있다는 거야. 금방처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놓고 바로 보호관찰과 아울러 동시에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도 있대. 그럼 여러분이 이거 양자택일이니까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발한 생각. 이걸 어떻게 법원이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성과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은 이걸 우리가 뭐라 가지고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반전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역발상 같은 거. 역발상이래, 역발상. 그게 뭐냐면 법원이 이렇게 말한대. 이렇게 써놓은 것은 반드시 둘 다 명해야 되는 게 아니래. 이해가 돼? 여기서 이제 머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써놓은 것은 꼭 둘 다 명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만 명해도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놨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못했다니까. 이렇게 A 또는 B를 명할 수 있단 말은 꼭 둘 다 동시에 둘 다 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동시에 명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무거나 하나 명해도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이렇게 법원은 해서 그래. 이해가 되나요? 그게 이해가 돼? 그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까지는 나는 판례 보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A 또는 B를 명할 수 있단 말은 A하고 B를 꼭 동시에 꼭 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나만 명해도 된다는 의미. 하나도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만 명해도 되고 둘 다 명해도 된다는 의미라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래서 봅시다. 3번.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OX, X. 허용됩니다. 꼭 동시에 둘 다 명해야 될 건 아니다. 둘 다 명해도 되고 하나만 명해도 되고 그런 의미로 바로 해석해야 된다. 알겠죠? 아까 제가 말한 역발상이란 말 좀 맞는 말 같죠? 반전보다는 역발상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죠? 전혀 뜻밖의 생각. 나도 이거 처음 보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 이렇게 봤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봐봐. 저도 이제 책을 쓰면 저는 책을 직접 제가 씁니다. 모든 책이 다 내가 쓴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노량진 선생님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들은 자기가 안 써요. 밑에 이제 조교들이 있어, 조교들이 책을.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쓴 것처럼 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대표적인 강사들 몇 명 있어. 속칭 일타 강사라는 몇 명들도 다 보면 그 연구 조교들이 있어. 그래갖고 책을 써줘. 좀 실력 좀 있는 분들이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 왜? 나는 강의 준비에 전념하고 책 쓰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나는 강의에 전념하고 책 쓰는 사람은 따로 그 사람도 그쪽에 적성이 있으니까 책 쓰게 하고 이런 경우도 이제 꼭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자기가 쓴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게 나쁜 것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책을 쓰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봐봐. A, B, C. 이렇게 쉼표를 쓰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바로 A, 바로 B.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A와 B.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 가운데점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운데 중자로 하고 중점이라고 그래서 중점. 근데 이것도 이제 중점이 어려운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것도 한자라서 이제 쉽게 써야 된대. 그래서 이제 뭐라 하면 가운데점이라고 그래, 이제. 가운데. 이걸 이제 지금은 뭐라 한다고? 가운데점. 그럼 점도 바꾸지, 점도. 점은 못 바꾸나 다른 걸로? 더 쉽게. 자, 하여튼 옛날에는 중점, 지금은 가운데점. 이 중점의 의미가 뭐냐는 거야. 자, 우리 학생 A 중점 B는 첫째 A 또는 B. 2번 A와 B. 뭐 A 및 B. 그러니까 A and죠. 여기는 or, 여기는 and. 어떤 걸로 해석합니까? 1번? 2번? 여기는 A 중점 B. 뭐로 해석해? 2번. 그래요. 오, 좋아. 우리 판례가 2번으로 해석하더라고. 그러니까 2번인데 또는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야.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봅시다. 4번. 저작권법 2조 24호는 발행의 의미, 발행의 의미를 지금 발행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봐봐. 복제 가운데점 배포. 이 말은 복제하거나 배포라고 해석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해석하면 바로 발행이 되죠. 그런데 아니다. 여기서 복제 가운데점 배포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아니고 바로 복제와 배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이걸 복제하거나 배포, 이걸 하거나는 O 아닙니까? 또는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X 뜻하므로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도 발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복제하고 바로 배포해야만 발행이지 복제한 것만 갖고는 발행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속 요건이 뭐 예컨대 음란한 도화 문서를 발행한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발행을 어떤 놈이 복제만 했어. 근데 복제를 발행으로 해석하려면 복제 바로 배포가 있으니까 복제 중점 배포에서 이걸 5어로 복제하거나 배포로 보면 복제만 해도 발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제만 해도 저작물 발행으로 처벌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이 가운데점은 and다. 복제하고 배포한 것이 발행이기 때문에 복제만 가지고는 발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여기는 보니까 대부분이 다 맞게 하는데 안 그래. 다른 데는 1번으로 답하면 더 꽤 있어요. 중점을 또는으로 1번으로 자 1번 2번 그러면 1번 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다 2번이라고 그러네. 근데 2번이야. 우리 판례는 중점은 and로 해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4번 이것도 비교적 최신 판례니까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자, 32번. 32번에 바로 이른바 4번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는데 좀 쉬었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32번에 4번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